예,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성립 시기, 그리고 승낙의 연착 문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그리고 약관의 해석과 판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민법 527조에서부터 535조까지 요 내용인데, 이 표로 요약했고 판례도 실었습니다. 일단 계약의 성립 시기나 유형을 보시면은, 대화자 간의 계약은 도달주입니다. 승낙의 통지가 도달했을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이게 가장 일반 원칙이죠. 격지자 간에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그러니까 상대방이 발송한 때 발신주의, 여기 이제 도달주의하고 발신주의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의사 실현에 의한 거나 의사 표시로 볼 수 있는 그런 사실이 있는데, 가령 물건을 빼앗으면 되는데, 하여튼, 사용을 해버린다든지, 자판기에서, 물건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교차 청약은 양 청약이 모두 도달했을 때, 모두입니다. 모두. 그러니까 늦게 도착한 청약을 기준으로, 늦게 도착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변경을 가한 승낙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청약, 그러니까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합니다. 간주입니다. 이거 할 수 있다 이런 식이 아니에요. 조문을 한번 보시면은, 이거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되는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계약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새로운 청약을 보니까 계약은 성립하지 않고, 요 위에 거는 어쨌든 계약은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했는데 이제 승낙을 연착을 해버리면 계약이 성립하느냐 여부예요. 그러니까 청약을 했는데 늦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늦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여기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청약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530조를 보시면은, 격지자 간의, 연착된 승낙,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청약을 발송했는데 이 승낙이 연착되고 왔어요. 그러면 일단 그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 거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아까 이거 조건 그거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이거는 볼 수 있다요. 이 조심해야 됩니다. 연착된 승낙은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요 변경한 거는 본다로 되어 있습니다.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착된 그 승낙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요 중요한데 볼 수 있다. 요거는 간주하는 거로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을 가한 승낙. 요거는 534조, 요거는 530조. 그런데 사고에 의한 연착인데 제때 발송을 했어요. 그러면 5월 30일까지 승낙 여부를 통지해달라 했는데 5월 20일에 이제 승낙한다고 보냈어요. 그럼 보통 5월 20일을 보냈으니까 5월 25일 안에는 도착하겠죠. 그래가지고 5월 20일에 발송을 했는데 우체국의 실수로 이런 식으로 이거 사고에 의한 연착이에요.
그러니까 연착에서나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을 했습니다. 5월 30일까지 성명 여부를 알려달라 했는데 5월 20일에 발송했으니까 충분히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5월 말일이 돼도 가령 6월 초에 이렇게 도착한 거예요. 그러면 이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통지를 해야 됩니다. 연착 통지를 하든지 그 전에 여기 도착하기 전에 5월 29일이나 30일 돼서 아직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이렇게 통지를 해주면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연착 통지를 안 하면 계약이 성립해버립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승낙 통지를 발송한 날, 그러니까 531조, 그 이전에 처음에 발신주의 531조. 이거 발송한 날에 계약이 성립해버려요. 이 연착 통지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격지자 간의 발신주의를 적용해버립니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연착 통지를 하면은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고, 승낙 기간이 지나 채권의 효력이 상실된다. 528조 1항. 528조의 1항은 기간 내 효력을 잃는다 했으니까. 그래서,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거는 계약이 성립한다.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하면은 연착이 됐을 때 연착 통지하거나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6월 초에 하더라도 5월 30일에 이미 기간이니까 그때도 도착 안 했으면 연착 통지를 하면은 이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문을 한번 보시면은 528조에 보면은 연착이 됐는데 그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한 걸 그러니까 정상으로 했는데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 연착을 통지를 해야 되고, 그러나 그 도달 전에, 그러니까 5월 30일이 기한인데 5월 30일 전에, 5월 30일이 지나고 그러니까 6월 초에 도달하기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한 때도 내나 똑같고, 그러니까 지연 통지를 발송했을 때는 그러하지 않으나 연착 통지를 해야 되고, 어쨌든 그렇게 연착에 통지를 하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요것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계약은 일단 성립했는데 목적이 불능, 원시적 불능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는 무효가 된다. 그럼 누가 무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535조 그 조문부터 보시면은 그러니까 목적이 불능한 계약, 그러니까 이게 전부 원시 불능이에요. 그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는 그 상대방이 유효를 믿음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신뢰이익. 그러나 그 배상액은 유효함을 이행이익을 한도로 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불능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선임 무과실이어야 됩니다. 그 보시면은 그러니까 요건이 과실이 있는 당사가, 그러니까 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해자. 목적이 불능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악의 또는 과실이 있고 상대방은 모르는데 과실이 없다. 즉 선의이고 무과실이어야 된다. 그 원시적 불능이니까 계약은 무효가 돼버리죠. 원시적 전부 불능. 그래서 배상 책임은 유효함을 믿음으로 인한 손해, 즉 신뢰이익을 배상해 줘야 된다. 근데 신뢰이익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걸 이행했을 때 이익을 넘지 못하고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나 부당이익으로 이렇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판례를 보면은 우리 판례는 원시적 불능 외에는 전부 다 불법 행위 문제로 취급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계약 체결하리라는 거는 신뢰를 부여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불성립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상대방은 계속 계약 체결되리라고 보고 여러 가지 준비해가지고 비용이 많이 들었겠죠. 이거를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묻는 게 아니고 그냥 불법 행위로 규정해 버립니다. 원시적 불능으로 안 보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보지 않고 신의 성실을 위배했다. 그래서 계약 자유의 원칙을 넘어서 위법한 행위다.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해가지고 부당이득 받는 청구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판례는 불법 행위를 문제로 취급한다고 했었잖아요. 원시적 불능에는. 그 다음에 최종 합격자 결정하고 나서 대기 발령을 통지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채용을 안 한 거예요. 그것도 불법 책임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아니고 불법 행위다.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져야 된다. 이런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 다음에 약관에 대한 요 내용을 보면은, 그런 약관에다가 편입했을 때 통제, 그 다음에 해석 통제, 그리고 내용 통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관은 이제 다수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했을 때 이제 회사가 매번 그러니까 정형적인 계약 조건을 약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은 계약 체결 시에 중요한 내용을 명시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걸 명시 설명 의무를 해태했을 때는 그걸 계약 내용으로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고객은 주장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설명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고객이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공통적인 내용이다. 거래사항. 그리고 이미 법령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되풀이한 경우 이런 거는 설명 안 해도 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설명 의무가 있느냐? 자동차 종합보험의 부부 운전 한정 특약 또는 가족 한정 특약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개별 약정이 우선이다. 그런데 이제 이 약관 외에 약관 내용 중에서도 어떤 개별적으로 항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는 개별 약정이 우선이다. 왜 개별 약정? 약관은 그냥 통일적으로 그냥 규율을 해놓은 거고, 요거는 개별적으로 흥정을 해가지고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게 당사자 의사가 합치하니까 여기 우선이죠. 요거는 당사자 의사라기보다는 회사의 일방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개별적으로 약정했으면 그거는 그 조항이 우선한다. 상대방이 충분히 검토 끝에 영향력을 행사했으니까. 그 다음에 해석 통제를 보시면은 신의 성실, 공정, 객관적, 통일적, 그리고 작성자 불이익 원칙, 그리고 축소 해석의 원칙인다. 근데 그 뜻이 명확하게 해석된다면은 굳이 그 회사,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된다. 의심스러울 때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그런데 혼인 중인 부부가 별거 중에 타인과 사실혼을 맺더라도 부부 한정 특약이 그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지는 않는다고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 통정대 불공정 조항입니다. 신의 성실을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이고, 고객이 예상하기 어려운 경악 조항 등은 불공정 조항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편입 통제, 해석 통제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고 모두 통과한 약관을 하연하여 최종적으로 효력 유무를 심사하는데, 그래서 고객에게 부당하고 과중한 손해배상이나 위약벌은 무효이다. 참고업자에게 유치권 행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는 것도 무효이다.
그러나 계약 해제했을 때 매도인을 위한 손해배상 예정액은 있는데 매수인을 위한 조항이 없다는 사정은 그게 불공정으로 볼 수 없다. 실질적으로 불공정으로 볼 수 없다. 요게 좀 애매하기는 한데 어쨌든 요게 뭐 불공정은 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불공정한 것 같은데 불공정이 아니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매도인을 위한 조항만 있고 매수인을 위한 조항이 없다. 하여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쨌든 이 민법 조문에 이 계약의 성립에 대한 내용하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그리고 그 계약 중에서도 그 약관을 통제 해석하는 거 판례하고 통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